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 9월 7일 DSBA 연구실 랩 세미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논문은 MICN Multiscale Local and Global Context Modeling for Long-Term Series Forecasting이라는 이름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현재 아이클리어 2023에 억셉이 되었고 현재까지 총 14회 인용이 된 논문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와 그 다음에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 이후에 논문의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컨클루션 순으로 말씀드리고 해당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는 템포럴 디펜던시 관점에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내의 다양한 패턴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과 여러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시점의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MIC에는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 다양한 패턴을 포착하기 위하여 멀티스케일 브랜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내의 패턴을 숏텀 체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로컬 피처와 롱텀 트렌드를 추출하기 위한 글로벌 코릴레이션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후 컨볼루션 기반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패턴들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MICN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특성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란 시간에 따라 일정 간격 또는 불규칙적으로 수집된 순차적인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에 데이터들은 시간에 관하여 순서가 매겨져 있고 연속한 관측치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테이블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종속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추세입니다. 추세는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나타나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계절성은 해마다 특정한 때나 일주일마다 특정 요일에 나타나는 등 일정한 빈도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특정 빈도에서 특정한 때에 나타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주기성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아래에 레퍼런스로 달아둔 Forecasting Principles and Practice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기성은 고정된 빈도가 아닌 형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의미하며 계절성과의 차이점은 주기성은 일정한 빈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어떠한 패턴이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이 현상이 3개월 후에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주기성이 의미하는 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기의 평균 길이는 계절성의 패턴 길이보다 길며 주기성의 크기는 계절성 패턴의 크기보다 더 가변적인 경향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 요소는 예측 불가능한 임의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돌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패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일정 기간이나 특정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결국 이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인풋으로는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known future input, static metadata, 그리고 descriptive forecasting horizon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known future input이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과거 및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열 발전량을 예측하고자 할 때 일기예보와 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과거 및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아웃풋 도출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타틱 메타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데이터로 방금과 같이 이제 태양열 발전을 예로 들면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이름, 측정 단위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저희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대부분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나오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룩백 윈도우와 포캐스팅 호라이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먼저 룩백 윈도우는 현재 시점이 t라면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예시에서는 이 t-k에서 t까지, 즉 k 플러스 1개만큼의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풋을 저희는 이제 어떠한 폴캐스팅 모델 F에 넣어서 이제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길이의 아웃풋을 내는지 조절하는 폴캐스팅 호라이즌은 해당 수식에서는 이렇게 타우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모델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은 후 t 플러스 1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예측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예시에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해당 예시에서는 이 t-k에서부터 t 크기만큼의 룩백 윈도우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t 플러스 1부터 이 t 플러스 타우 시점까지의 값을 예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3개의 피처와 이 20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정하고, 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 K는 5로,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 타우는 다음과 같이 3으로 가정한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k 플러스 1에서 이 t까지 총 5시점의 데이터를 이 룩백 윈도우로서 폴캐스팅 모델의 인풋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폴캐스팅 호라이즌 타우 3만큼의 아웃풋을 뽑아낸 후 모델은 이렇게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이 프레딕티드 밸류와 그리고 실제 값인 이 리얼 밸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 타임 스텝을 밀어가면서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표현해주는 GIF 파일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이 이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데이터가 인풋으로서 모델에 들어가면 이 주황색으로 표기되는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 크기만큼의 부분을 이제 아웃풋으로서 모델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윈도우는 이 스트라이드만큼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학습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크게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데이터의 특성상 서로 먼 타임 스텝에 존재하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포럴 디펜던시를 고려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 한승원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다뤄주었던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 세미나 GCTS에서 다뤘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MIC에는 이런 템포럴 디펜던시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퀀스 데이터를 컨볼루션을 통하여 다루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다음의 2가지 컨볼루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인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과 같이 저희가 만약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통하여 시퀀스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 매우 많은 레이어와 커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커널 사이에 이 고정된 길이 0을 이제 삽입함으로써 이 컨볼루션으로서 이제 더 많은 리셉티브 필드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의 한계로 일반적인 컨볼루션보다는 당연히 훨씬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해당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 몇 개의 레이어를 쌓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높은 컴플렉시티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주얼 컨볼루션인데 포캐스팅 태스크는 특성상 T시점의 아웃풋은 미래값, 즉 이제 T 플러스 1 이후 시점을 통하여 예측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만 모델링 되도록 하는 코주얼리티를 만족해야 합니다. 즉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이때 저희가 이 시점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이 시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시점과 이 이전 시점만으로 이 시점 이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폴캐스팅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 코주얼 컨볼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디퍼런트 패턴들을 모두 고려하고 로컬 피처와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퍼런트 패턴은 하나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 내에서도 다양한 템포럴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른쪽의 예시에서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가 존재할 때 저희는 아래의 파란색들과 같은 패턴들도 이제 얻을 수 있으나 위에 초록색과 같이 표현되는 패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디퍼런트 패턴이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다양한 패턴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컬 피처 글로벌 코릴레이션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내에는 시퀀스별로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쇼트텀 체인지를 반영하는 로컬 피처와 롱텀 트랜스를 반영하는 글로벌 코릴레이션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간의 전반적인 특성인 로컬 피처와 이전 여러 기간 간의 상관관계인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바탕으로 모델링한다면 특정 시점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점의 온도는 하루 동안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한 기간, 주, 월, 년 등 전체적인 추세와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사용하여 이러한 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파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오른쪽의 예시에서 이 회색 점선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주기가 존재할 때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이제 각 주기의 패턴으로 이제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런 패턴들을 구하게 된다면 모든 주기의 패턴을 고려하여 이제 모델링 하는 것이 해당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의 주기에 존재하는 이 패턴들만을 이제 고려하지 말고 이 패턴과 이 서로 다른 패턴들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로컬 피처 그리고 글로벌 코릴레이션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로컬 피처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피겨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 왼쪽에 로우 데이터를 이 페리오드 2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총 4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빨간색 그리고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점들은 이제 서로 다른 페리오드에 존재하여서 이 서로 붙어있는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페리오드 2라는 이 주기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상적으로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변에 존재하는 같은 주기 내의 데이터들 즉 이제 해당 예시에서는 이 노란색 박스 그리고 이 분홍색 박스, 갈색 박스, 초록색 박스 같은 이 같은 주기 내의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 서로 다른 주기 내의 데이터들도 이제 함께 고려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모델링한다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MICN이 어떤 구조로 작동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해당 모델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대문자 i로 표현이 되고 이 prediction length는 대문자 o로 그리고 데이터의 변수수는 소문자 d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에 input 시리즈 x는 다음과 같이 i by d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풋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디컴포지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디컴포지션으로는 페리오딕한 플럭투에이션을 완화하고 롱텀 트랜스를 강조하고자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 모델들에서 사용하는 디컴포지션과는 다른 점이 멀티스케일로서 디컴포지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리지 풀링 연산에서는 서로 다른 커널 사이즈로 인하여 얻어지는 트렌드와 시즈널 데이터에서는 서로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커널 사이즈를 가지는 에버리지 풀링을 이통하여 여러 가지 패턴의 트렌드와 시즈널 시리즈를 분리할 수 있는 이 멀티스케일 하이브리드 디컴포지션 블록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 멀티스케일로 구해진 시리즈들을 멀지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스케일 중 어느 스케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각 패턴들의 가중치를 결정할 수 없어서 단순한 평균 연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에버리지 풀링 연산에 사용하는 커널 사이즈로는 이제 12와 16의 두 커널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풋과 아웃풋 시퀀스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패딩을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패딩은 이 오른쪽의 예시와 같이 원본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 이 시계열 데이터의 앞뒤로 커널 사이즈 빼기 1만큼 첫 시점과 마지막 시점을 그대로 이어붙여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이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맨 끝부분과 맨 첫 부분을 이 커널 사이즈 빼기 1만큼 이렇게 패딩을 붙여준다면 이 인풋과 아웃풋 시리즈의 사이즈가 동일해지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다른 커널 사이즈로 구성된 에버리지 풀링을 통하여 구해진 트렌드들을 평균을 낸 후 원본 시리즈를 빼줌으로써 이렇게 저희는 시즈널 데이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해진 트렌드 시즈널 데이터는 각각 나눠져서 이후에 서로 다른 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장표는 왜 시계열 데이터에서 디컴포지션을 해주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장표입니다. 보통 현실 데이터들은 논스테이셔너리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링할 경우에는 잘못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예시에서 저희가 이 옵저브드 데이터를 디컴포지션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시즈널과 트렌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각각 모델링하고 만약에 이제 시즈널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 시즈널 데이터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와 같은 문제를 겪어도 이 트렌드에 어느 정도 이제 인바리언트함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리즈너블한 프레딕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렌드와 시즈널리티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하여서 잘못된 엔탱글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디컴포지션을 진행한 후 따로따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 과정입니다. 기존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에서는 인풋 윈도우 X의 평균을 구한 후에 구해진 트렌드와 이렇게 컨캣하는 형태로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인풋 트렌드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더해가는 형태로 이제 트렌드를 다루고 있으나 이것에 대하여 이제 특별한 설명이나 증명이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는 non-stationary 데이터 세팅에서 트렌드 사이클리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간단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트렌드에 대한 리그레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인풋 X의 평균을 바로 트렌드로 사용하는 MICN 민 모델과 리그레이션을 통하여 트렌드를 구하는 MICN 리그레이션을 제시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즈널 데이터에 대한 시즈널 프레딕션 블록입니다. 이는 이전 트렌드 사이클리컬 프레딕션 블록보다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해당 부분을 거쳐서 시즈널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션 값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트렌드에 대한 프레딕션 값과 더해줌으로써 최종적인 아웃풋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즈널 프레딕션 블록의 내부는 다음과 같이 조금은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크게는 인베딩 파트와 MIC 레이어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 트랜스폼 모델의 인코더에서는 인풋을 기존의 윈도우 사이즈 i만큼 그리고 디코더는 윈도우 사이즈 i를 2로 나눈 것과 프레딕션 랭스만큼의 0을 컨캣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코더와 디코더의 2분의 i라는 중복된 값이 인풋으로 들어가므로 중복된 계산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모델의 인풋으로서 전체 윈도우 i와 프레딕션 랭스 5만큼의 0을 컨캣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인베딩 과정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인베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고 있는데, 먼저 포지셔널 인코딩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사인, 코사인 주기함수를 통한 인코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밸류 인베딩에서는 인풋을 D차원으로 프로젝션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밸류 인베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타임 피처 인코딩은 데이터 자체에 시간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함께 모델링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예시처럼 일 정보, 그리고 주 정보, 그리고 월 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구성할 때 이들을 각각 0.5에서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의 값으로 인코딩해 준 후에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타임 피처 인코딩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멀티 스케일 브랜치입니다. MIC 레이어에서는 스케일 크기가 다른 다양한 브랜치를 구성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서로 다른 템포럴 패턴을 모델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베딩 과정을 거친 인풋을 동일하게 각 브랜치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고, 인풋들은 각 브랜치에서 다양한 스케일로서 모델링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브랜치의 노테이션은 다음처럼 L-1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y s, l-1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y s, 0는 이 x 인베딩 값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커널 사이즈 i를 다음과 같이 이 윈도우 사이즈에 기반하여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논문의 오피셜 코드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96이라면은 이 커널 사이즈 i를 12와 16 두 가지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브랜치에서는 어떠한 연산이 진행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전 디컴포지션 단계와 동일하게 패딩 후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셜 코드 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에버리지 풀링한 값이 아니라 인풋으로 들어온 y, s, l에 에버리지 풀링한 값을 빼준 값으로 이렇게 인풋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에버리지 풀링 과정을 통해 구해진 값에 원디 컨볼루션을 적용한 후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드랍아웃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디 컨볼루션에서 이제 스트라이드와 커널 값은 i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해당 과정을 피규어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이 노테이션과 이 해당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시퀀스가 있을 때 커널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압축하여서 이렇게 로컬 피처를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한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 셀프 어텐션 기능을 더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대체하고자 코주얼 컨볼루션의 변형인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은 결국 하나의 큰 컨볼루션 커널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리즈의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은 모든 트레인 데이터로부터 학습됨으로써 글로벌 템포럴 인젝티브 바이어스를 가질 수 있고, 셀프 어텐션보다 더 제너럴라이즈한 모델링 방법이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원디 컨볼루션으로 다음과 같이 아웃풋 시리즈를 인풋 시리즈와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첫 부분에 임의의 커널 사이즈 S-1만큼 이 제로 패딩을 진행해 줌으로써 이 코주얼리티를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원디 컨볼루션을 통하여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추출한 후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드랍아웃,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레지dual 커넥션을 진행한 후 노멀라이즈를 진행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업샘플링 과정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로컬 및 글로벌 모듈을 통해 나온 결과값이 인풋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도록 1D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의 결과를 업샘플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로컬 단계를 진행하기 이전 인풋과 이러한 레지듀얼 커넥션이 되어 있으며, 이를 더해준 후 노멀라이즈를 해줌으로써 브랜치의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해당 모듈의 최종 아웃풋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해당 브랜치, 즉 이제 커널 사이즈 i만큼의 크기를 컨볼루션함으로써 얻어진 로컬 피처 및 글로벌 코릴레이션이 반영된 의미의 패턴에 대한 모델링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과정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피규어로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1D 컨볼루션을 통하여 이 커널 사이즈 i만큼을 대표하는 이 로컬 피처를 이제 구한 후에 이 해당 로컬 피처에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을 진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풋 사이즈와 이 아웃풋 사이즈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구해진 이 로컬 피처의 앞에서 이 커널 사이즈, 임의의 커널 사이즈 S, 여기서는 커널 사이즈가 5로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이렇게 예시를 그려 놓았는데 5라면은 이 커널 사이즈 빼기 1, 즉 이제 4만큼의 제로 패딩을 다음과 같이 해줌으로써 이러한 코주얼리티를 만족하는 코주얼 컨볼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글로벌 코릴레이션이 반영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1D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통하여 이 원본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각 브랜치에서 멀티스케일로 구해진 패턴들을 멀지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들을 단순 컨캣하는 대신에 컨볼루션 2D 컨볼루션을 이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패턴들을 서로 다른 가중치로서 다음과 같이 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멀지를 통해서 구해진 값에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적용한 후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진행해 줌으로써 멀티스케일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 레이어의 최종적인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희는 시즈널 프레딕션 블록에서의 아웃풋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즈널 프레딕션 블록의 아웃풋을 이 임베딩 차원 D에서 대문자 D에서 이 기존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차원인 이 소문자 D로 이제 프로젝션을 한 후 프레딕션 랭스인 5만큼 이제 트렁케이트를 진행하여서 최종적으로 시즈널 파트에 대한 예측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프레딕티드 시즈널인 YS와 프레딕티드 트렌드인 YT를 더해줌으로써 최종적인 프레딕션 밸류인 이제 Y프레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진행한 다양한 실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다음과 같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분야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을 이용하였고, 매트릭으로는 MSE와 MA, 그리고 인풋 윈도우 사이즈로는 특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제외한다면 모두 96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ILI 데이터셋은 크기가 작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36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행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베이스라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 RNN, CNN 베이스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멀티베리에이트 포캐스팅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MICN은 모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모든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는데, 해당 실험 장표 기준 이전 소타 모델인 패드포머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 17.2%의 MSE 감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레딕션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다른 모델에 비하여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뚜렷한 주기성이 존재하지 않는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MIC에는 평균 51%의 MSE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즉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포캐스팅을 안정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베리에이트 포캐스팅에서의 성능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도 엘렉트리시티 데이터셋을 제외한다면 모든 경우에서 MICN 기반 모델이 우세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패드포머와 비교하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평균 21.6%의 MSE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델들에 비하여 웨더 데이터셋에 대해서 큰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셋에서 타겟으로 하는 온도가 하루에도 어느 정도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고 월이나 계절 단위로도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기에 MICN이 이러한 해당 부분들을 잘 모델링하였기에 좋은 성능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실험에서도 프레딕션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은 디컴포지션 기반의 모델 구조를 사용할 때 트렌드 사이클리컬 프레딕션 블록의 필요성 검증에 대한 실험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인풋 윈도우의 평균으로서 사용하는 MICN 민 모델보다는 간단한 모델링을 진행하는 이 MICN 리그레션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모든 데이터셋은 논스테이셔너리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하여 간단한 모델링을 해주었을 때 이 트렌드의 방향성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MIC 레이어에서의 로컬 글로벌 스트럭처와 오토 코릴레이션 그리고 셀프 어텐션의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진행을 위하여 기존 오토 코릴레이션을 사용하는 오토포머 모델에서 이 오토 코릴레이션 모듈을 로컬 글로벌 모듈로 대체하며 MICN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로컬 글로벌 모듈을 오토 코릴레이션 모듈 및 그리고 셀프 어텐션 모듈로 대체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이제 대부분 결과에서 로컬 글로벌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풋 윈도우 사이즈의 길이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롱텀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하는 능력이 뛰어난 모델일수록 인풋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입력 길이가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MICN 같은 경우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이며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풋 랭스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MICN은 장기적인 롱텀 템포럴 디펜던시를 잘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어퍼캐스팅에 유용한 정보를 잘 추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버스트니스 측정 결과입니다.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하고자 노이즈를 주입하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인풋 윈도우에서 이제 엡실론 비율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선택한 데이터를 EXI 그리고 마이너스 EXI에서 EXI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XI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엡실론이 증가함에 따라서 MSE 그리고 MA가 굉장히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즉 MIC에는 노이즈가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수한 로버스트니스를 보이며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처리하는 데에도 큰 이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널 사이즈인 하이퍼 파라미터 i에 대한 실험입니다. 먼저 i를 한 가지 값으로 설정하면 두세 개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분명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계열 데이터의 스케일에 따른 다양한 시간적 패턴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멀티스케일 브랜치 구조가 다양한 패턴을 보기에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2개에서 3개의 멀티스케일 브랜치를 사용할 때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였기에 해당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2개의 이제 멀티스케일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12와 16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맨 처음 디컴포지션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멀티스케일 하이브리드 디컴포지션 블록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오토포머에 존재하는 단순한 디컴포지션 블록을 멀티스케일 하이브리드 디컴포지션 블록으로 대체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결과 멀티스케일 하이브리드 디컴포지션 구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에버리지 풀링에서의 커널 사이즈에 따라 한 가지 패턴만을 포착할 수 있는 기존 디컴포지션 방법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과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MICM 모델에서는 이제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을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트래픽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보다 조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때 실질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MI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컴플렉시티가 이제 로컬 글로벌 모듈의 다운 샘플링 컨볼루션과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 그리고 업 샘플링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샘플링과 그리고 업샘플링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를 L로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를 T로 그리고 멀티스케일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를 I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order of L, D 제곱과 같은 컴플렉시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와 커널 사이즈가 i분의 L로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로 그리고 패딩이 i분의 L-1로 바뀌므로 다음과 같이 order of I 제곱분의 order of I 제곱분의 L 제곱 그리고 D 제곱을 곱한 만큼의 컴플렉시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 i는 결과적으로 L의 개수이기 때문에 결국 정리를 해보면 order of CD 제곱의 컴플렉시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C가 말하는 것은 컨스탄트로 임의의 상수를 의미합니다. 또 최종 결과적으로는 이때 order of LD 제곱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 MIC에는 시퀀스 랭스와 프로젝션 차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에 이제 엠피리컬한 실험 결과 이제 메모리 측면에서는 타 방법보다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타임 측면에서는 타 방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함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린 후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린 후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트렌드 사이클리컬 파트와 시저널 파트를 분리하여 별도로 예측하는 컨볼루션 기반 모델인 MIC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ICN 모델에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템포럴 디펜던스 향상을 위하여 디퍼런트 패턴과 이제 로컬 피처 앤 글로벌 콜렐레이션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고자 각각에 대하여 멀티플 스케일 브랜치와 로컬 글로벌 모듈을 제시함으로써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즈널 데이터에서는 서로 다른 스케일의 데이터를 로컬 및 글로벌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서로 다른 패턴을 모델링하고 있으며 트렌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하여 트렌드를 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얻고자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에서 사용하는 셀프 어텐션을 아이소메트릭 컨볼루션이라는 보다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대체함으로써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제가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일단 해당 논문의 실험 장표를 보시면 이때 MICN 리그레션과 MICN 민을 다 같이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실 이 둘은 아예 다른 모델인데 이 둘을 구분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제 논문에서 대부분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의 특성상 그리고 구조상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인코더, 디코더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인코더에는 윈도우 사이즈 i만큼을 인풋으로 넣게 되고 디코더에는 윈도우 사이즈 i를 2로 나눈 값과 프레디션 랭스 5를 이제 컨캣해준 값을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부분에서 이 2분의 L만큼의 중복된 계산이 발생한다고 이 해당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는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제 생각에는 이제 완전 다른 관점에서 서로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커널 사이즈 i가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가 달라질 경우 이러한 i를 다시 서칭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이제 단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로버스트니스 실험 부분에서 로버스트니스 애널리시스와 멀티스케일 하이브리드 디컴포지션 실험에서 다른 모델들도 함께 비교해 주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컨클루션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발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